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목요일 새벽 4시 은하가 돌아왔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침실로 들어온 은하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유난히 길었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목요일 야간 생방송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새벽에 샤워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세수만 하고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은하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원래 목요일 생방송은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나는 프로그램이었죠. 방송국에서 집까지는 차로 30분 정도니까 늦어도 2시면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시, 4시까지도 안 들어와요.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 다음 주 방송 준비하다가 선배들이랑 회식했어. 금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은하와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은하를 보니 뭔가 달라 보였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있었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죠. 은하가 쓰던 건 항상 플로랄 계열의 은은한 향이었는데 지금 풍기는 건 좀 더 진하고 관능적인 냄새였습니다. 새 향수야? 물어봤더니 은하는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응, 동료가 선물해줬어 라고 답했어요. 그날부터 은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5이 된 아내가 갑자기 달라진 게 그냥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옷차림부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원래 은하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몸에 딱 맞는 원피스나 블라우스를 입고 나가더라고요. 신발도 평소 신던 플랫슈즈 대신 굽이 있는 구두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스타일 바꾸는 중이야 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합정동에 있는 작은 독립서점 겸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는 내 성격 디테일을 놓치고 넘어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원고를 검토하고 팩트를 체크하는 게 일상인 사람이니까요. 은하의 변화들을 하나씩 기록해두기 시작했죠. 귀가 시간, 옷차림, 향수, 화장법, 심지어 핸드폰을 다루는 습관까지요. 이전엔 핸드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항상 들고 다니면서 화면을 자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음 목요일 은하의 방송 스케줄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편성표를 봤더니 은하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었어요. 목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밤의 책갈피라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최근 몇 주간의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방송 후기나 청취자 게시판을 보니 은하가 진행한 방송들의 흔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방송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방송 후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 목요일 밤 은하가 방송하러 나간 후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밤 11시부터 라디오를 켜놓고 은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생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목소리로 책 이야기를 하고 청취자들의 사연도 읽어주고 있었죠. 새벽 1시 정각에 방송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은하의 마무리 멘트가 끝나고 나서 시계를 봤어요. 1시 5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문제였어요. 은하는 언제 집에 올 걸까요? 예전 같으면 2시쯤 들어왔을 텐데 요즘은 3시 넘어서나 들어오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계속 확인하면서요. 2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고 3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도 역시 화장실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 드라이어 돌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오래 이어졌죠. 아침에 일어나서 은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왜 이렇게 늦었어? 은하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가 회의가 있었어. 다음 달 기획회의 때문에 늦어졌지. 뭐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떤 회의였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누구랑 회의했는데? 다시 물어보니 기획팀이랑 PD님이랑 그런 사람들이라고 대충 답하고는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날부터 확신이 섰습니다. 은하에게 뭔가 있다는 걸요. 방송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방송 후에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일정이 뭔지, 누구와 함께 하는 건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38살의 남자가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초라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은하가 자주 가는 홍대 근처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다행히 도서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카페 사장님이 은하를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 라디오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오시죠. 최근에는 남자분이랑 같이 오시던데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분이요? 네, 키 크고 잘생긴 분이었어요. 손목에 특이한 시계를 차고 있던 게 기억나네요. 러버 스트랩인데 좀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손에 페인트 같은 게 묻어 있더라고요. 몇 개요? 사장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페인트가 묻어 있다는 건 예술 쪽 일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고급 시계를 찬다는 건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고요. 언제쯤 보셨나요?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아니면 그 전주였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암튼 최근이었어요. 둘이 구석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적당히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차는 뭘 타고 오던지 보셨나요? 차요? 은색 세단이었던 것 같은데 번호판에 뭔가 갤러리 이름 같은 게 적힌 프레임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못 봤지만요. 갤러리라는 단어가 나오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페인트, 갤러리, 고급 시계, 미술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추측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카페를 나온 후 곧바로 홍대 근처 갤러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하나씩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규모가 큰 몇 곳부터 가봤습니다. 첫 번째 갤러리에서는 별 소득이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네 번째로 간 갤러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트 스페이스 모던이라는 이름의 갤러리였는데 입구부터가 뭔가 화려했어요. 전시 작품들도 상당히 고가로 보이는 것들이었고요. 갤러리 안을 둘러보던 중에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는데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사장님이 묘사한 것과 비슷해 보였어요. 러버 스트랩이 달린 고급 시계였죠. 그리고 손톱 밑에 옅은 페인트 자국도 보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은하와 함께 있던 그 남자일까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 위해 전시품을 보는 척하면서 그 남자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남자는 다른 손님과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작품은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가가 최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거든요. 지금 구입하시면 1년 내에 최소 30% 이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투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갤러리 직원이 아니라 미술품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남자의 명함을 훔쳐볼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른 손님에게 명함을 건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석진, 아트딜러, 및 투자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석진. 마침내 그 남자의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석진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사설 미술품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고 여러 갤러리와 연계해서
미술품 조각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꽤 그럴듯해 보였어요. 확실한 수익률 보장, 원금 안전성 확보, 전문가의 엄선된 작품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수익률이 너무 높았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죠. 정석진의 개인 정보도 더 찾아봤습니다. 나이는 41살, 기혼자였어요. 아내 이름은 윤아림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조경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상황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은하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정석진이고 그는 기혼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미술품 투자라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은하와 정석진이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이에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정석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아림입니다. 정석진의 아내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로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을까요? 하지만 곧 두 번째 문자가 왔어요. 호텔 플루메리아 2308호실로 와주세요. 오늘 밤 당신과 하룻밤만 같이 있고 싶어요. 그가 직접 보게 말이에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정석진의 아내가 왜 저에게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는 건지, 그것도 하룻밤 같이 있자는 식으로 표현하면서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하림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문자가 도착했어요.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하와 정석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것들이었어요. 카페에서 대화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포옹하는 모습까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증거를 보니 충격이 더 컸어요.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입장이에요. 복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8시에 호텔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 상황에서 하림과 만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정석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후 내내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 플루메리아는 강남에 있는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하림이 왜 하필 호텔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반쯤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는 생각보다 한산했고 분위기도 조용했습니다. 2308호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과 호텔에서 만난다는 것도 어색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하려는 얘기가 뭔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문을 두드리자 곧바로 열렸습니다. 하림은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39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설명드릴 게 많아서요. 하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어떻게 당신을 알게 됐는지부터 얘기할게요. 남편 정석진의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최은하 씨와의 메시지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은하 씨 SNS를 통해서 당신이 남편이라는 걸 알았죠. 사실 몇 주 전부터 미행도 했어요. 당신이 홍대 쪽 카페들을 돌아다니는 것도 봤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조사하고 있을 때 하림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니요. 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고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협력이 필요해요. 하림이 테이블 위 자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정석진의 사업 자료들이에요. 미술품 투자 플랫폼 말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아요. 위작들을 진품으로 속여서 팔고 있고 수익률도 조작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고객들의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불륜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건가요? 증거는 있나요? 일부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밤 정석진이 여기 올 예정이거든요. 여기 온다고요? 네. 제가 당신과 만난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일부러 흘린 거예요. 질투와 분노로 이성을 잃게 만들면 평소에는 말하지 않았을 것들을 실토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때 녹음하는 거죠. 하림의 계획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정석진을 감정적으로 몰아세워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거였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법정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당신도 이혼하실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상황에서 은하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여기서 기다리세요. 정석진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하림과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9시쯤 하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왔네요. 로비에 있다고 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정석진과 직접 대면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긴장됐어요. 계획대로 해요. 당신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돼요. 녹음은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림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살짝 숨겨두었습니다. 녹음 앱이 이미 실행되어 있었어요. 몇 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림이 문을 열었는데 정석진의 표정이 상당히 험악했어요. 갤러리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날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석진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최은아 남편이군요. 네, 박도윤입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정석진은 무시했습니다. 대신 하림을 향해 화를 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다른 남자랑 호텔에서 만나다니 정말 실망스럽네. 실망스럽다고요? 그 말을 당신이 해요? 최은아와 바람 피우면서 하림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둘의 말다툼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석진은 점점 흥분하면서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달라. 그냥 재미로 만나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사랑이요. 그럼 저는 뭐예요?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림,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너도 알고 있잖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말이야. 듣고 있기 힘든 대화였지만 증거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정석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은하는 나를 이해해줘. 사업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다 받아주고 너는 항상 돈 얘기만 하잖아. 돈 얘기요? 당신이 하는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걱정하는 거죠. 고객들을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를 줄 알아요? 뭘 속여? 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위험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건 고객들도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요? 그럼 위작을 진품이라고 속인 것도 투자 기회 제공인가요? 정석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들킬까 봐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그건 확인된 게 아니야. 감정서도 있고 말이야. 조작된 감정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림이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정석진은 당황한 나머지 더 많은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조작이라니, 난 전문기관에서 받은 감정서를 사용한다고. 그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당신과 결탁한 곳이라는 걸 모를 줄 알아요? 감정료를 더 많이 주면 감정서 내용을 바꿔주는 곳 말이에요. 너 어떻게 그걸? 정석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정적인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정석진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은하 일정은 내가 다 짜고 있어. 언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모든 게 내 계획이야. 다음 전시회가 끝나면 투자금 정리해서 함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은하의 늦은 귀가, 바뀐 행동 패턴,
모든 게 정석진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석진은 사업 문제가 해결되면 은하와 함께 도망칠 생각이었던 거죠. 투자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고객들 돈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건 운영 자금으로 사용 중이야. 다음 작품들 구입하고 갤러리 임대료 내고 그런 용도로 말이야. 그러니까 고객들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써버린 거네요. 임시로 사용한 거라고. 정석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자신이 몰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림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석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녹음? 네. 처음부터 다 녹음했어요. 위작 감정서 조작하는 얘기, 고객 투자금 유용하는 얘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정석진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비열한 년들아, 이게 함정이었구나. 흥분한 정석진이 하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제가 막아섰어요. 진정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정석진은 한참 동안 화를 내다가 결국 포기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정석진의 자백을 녹음할 수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석진이 떠난 후 하림과 저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 수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녹음한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유리하지만 법정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려면 더 많은 물증이 필요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정석진이 흥분해서 실수한 덕분에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구체적인 서류나 파일들이 있어야 해요. 하림은 이미 몇 가지 계획을 세워둔 모양이었습니다. 정석진의 사무실과 집에 있는 자료들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다행히 저는 집 열쇠가 있고 정석진이 며칠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 하림의 연락을 받고 정석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꽤 큰 아파트였어요. 하림이 안내해준 정석진의 서재에는 각종 서류들과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부터 확인해봐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어요. 하림이 컴퓨터를 켜자 바탕화면에 여러 폴더들이 보였습니다. 고객 관리, 작품 정보, 재무 자료 등 사업과 관련된 폴더들이었어요. 하나씩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고객 관리 폴더에는 투자자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수익률 조작 방법이라는 파일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손실이 났는데도 가짜 수익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사기네요. 작품 정보 폴더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감정서 템플릿이라는 포토샵 파일이 있었는데 유명 감정기관의 로고와 서명을 복사해서 만든 가짜 감정서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진품 대체 작업 일정이라는 엑셀 파일도 있었습니다. 진품을 위작으로 바꿔치기 하는 일정표였죠.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겠어요. 재무자료 폴더에서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공동구매 약정서라는 워드 파일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품들에 대한 가짜 공동구매 계약서들이었어요.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마치 작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기 위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정석진이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확인해봐요.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열어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확실한 투자입니다. 원금 보장에 연 30% 수익 확정이에요. 저희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처만 선별합니다. 이미 해외 경매에서 가격이 2배로 뛴 작가예요. 지금 투자하시면 최소 50% 이상 수익 보장됩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위작들이 대부분이었고 수익률도 조작된 것들이었으니까요. 하림이 USB를 꺼내서 모든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물리적인 서류들도 확인해봐요. 서재 곳곳을 뒤져본 결과 금고에서 더욱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감정기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프린트물들이었는데 감정료를 더 지불하는 조건으로 감정서 내용을 조작해달라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위작 작가들과의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진품을 모방해서 위작을 만드는 계약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미술품 위작 유통 사기네요. 하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석진은 단순히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가짜 작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은하에 대한 자료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석진이 은하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만난 장소와 시간들을 기록한 일정표, 심지어 은하에게 선물한 물건들의 영수증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기록해놨네요. 이 정도면 불륜 관계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어요. 모든 자료를 수집한 후 우리는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관련 기관들에 신고해야 해요.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경찰까지 동시에 신고하는 거예요. 동시에요? 네, 정석진이 미리 알아채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면 안 되니까요. 모든 기관에 동시에 신고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림의 전략적 사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두고 있었던 거죠. 내일부터 바로 시행에 옮겨요. 정석진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하의 불륜을 확인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정석진의 범죄 행위를 발견한 것은 더욱 놀라웠어요. 내 아내가 범죄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됐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석진과 은하 모두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거죠.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하림과 저는 이른 아침부터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 정각 첫 번째 신고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민무인가 집합투자 의혹으로 신고서를 접수했어요. 정석진의 미술품 투자 플랫폼이 실제로는 금융업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익률 보장, 원금 안전성 확보라는 광고 문구들과 함께 실제 피해 사례들을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했어요. 금감원 담당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 광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정석진이 확실한 수익률 보장, 위험성 제로라는 식으로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 손실을 보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특히 가짜 수익률 보고서들과 실제 손실 내역을 대조한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정위 담당자도 신속한 조사를 약속했어요. 오전 10시 30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위작, 유통 및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신고했습니다. 가짜 감정서 제작, 진품을 위작으로 바꿔치기, 유명 작가, 작품 모조품 제작 및 판매 등의 혐의였어요. 특히 정석진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감정서 템플릿, 파일과 위작 작가들과의 계약서들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법원에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은하를 상대로 한 이혼 소장에는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고 정석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괴한 책임을 물었어요. 동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도 주의 환기 차원에서 사실관계만 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하고 단순히 미술품 투자, 플랫폼 관련 사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타임라인만 정리해서 올렸어요.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후 1시쯤부터 정석진의 플랫폼, 고객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석진 관련해서 올리신 글 보고 연락드려요. 저도 피해를 봤거든요. 저희 가족이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작품 감정서가 가짜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림과 함께 피해자들을 정리해보니 최소 50명 이상, 피해 규모는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어요. 오후 2시, 갑자기 하림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정석진이 집에 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급하게 짐을 싸고 있어요. 도망가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도 가져가려고 하고 중요한 서류들도 챙기고 있어요.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정석진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긴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신고한 사건의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시 출동 요청드려요.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후 3시쯤 정석진의 집과 사무실에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어요. 정석진은 짐을 싸던 중에 체포됐습니다. 하림이 현장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니 정석진의 표정이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오후 4시 정석진의 미술품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가 갑자기 접속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서버를 임의로 중단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모든 거래, 내역과 고객 정보를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오후 5시 드디어 은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아,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석진이가 체포됐다는데?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혼 소장 받으셨죠? 변호사랑 상의해서 연락 주세요. 더 이상 직접 통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는 공개됐고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때였어요. 저녁 6시 하림과 만나서 그날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네요. 정석진이 구속영장 신청됐다고 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재판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동안 추가 증거들을 더 수집해야 해요. 우리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어요. 법정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정석진이 구속된 이후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종 언론에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10억 원대 미술품 투자 사기 적발,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아트딜러 검거 등의 제목으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석진의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림으로부터 계속 상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정석진 집과 사무실을 완전히 뒤졌어요. 컴퓨터, 휴대폰, 각종 서류들 모두 압수해 갔고요. 그리고 은행 계좌도 모두 동결됐대요. 정석진의 플랫폼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의 고소고발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뉴스를 본 다른 피해자들까지 합류했어요. 최종적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80여 명, 피해 규모는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피해자 중에 무인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은 분들이었죠. 확실한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서 퇴직금을 모두 투자한 60대 부부,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50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석진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은하의 상황도 급격히 악화됐어요. 정석진이 구속되면서 그들의 불륜 관계도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물론 은하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송국 내부에서는 다 아는 얘기가 됐을 거예요. 은하가 맡고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식을 취한다는 공식 발표였지만 실제로는 사건 때문에 방송 출연이 어려워진 거였죠. 며칠 후 은하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마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어놨는데 쉽게 합의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정석진의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석진이 운영한 플랫폼의 작품 중 80% 이상이 위작이었어요. 그리고 진품이라고 광 작품들 중 상당수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해외 개인 컬렉터 소장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투자금만 가로챈 거였죠. 더욱 가관인 건 정석진이 고객들에게 보내던 수익률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손실이 났는데도 가짜 보고서를 만들어서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어요. 일부 고객들은 가짜 수익금으로 추가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폰지 스킨펀즈 스킴이었어요. 정석진의 범죄 수법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미술품 투자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다른 업체들까지 의심받기 시작했거든요. 관련 당국도 미술품 투자 플랫폼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석진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은하에게 잠수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수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어. 나중에 모든 게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게. 라는 내용이었죠. 이 편지를 받자마자 하림에게 알렸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석진이 공범인 은하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편지는 추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정석진과 은하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공모 관계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였거든요. 한편 은하는 정석진의 지시대로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어딘가 숨어 있으면서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숨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어요. 오히려 도피 행위로 해석돼서 더 불리해질 뿐이었습니다. 정석진의 사업 파트너들도 줄줄이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가짜 감정서를 만들어준 감정기관, 위작을 제작한 작가들, 유령 갤러리를 운영한 공범들까지 모두 검거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적 범죄였던 거죠. 2달쯤 지나서 정석진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피해자들과 언론으로 가득 찼어요. 정석진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녹음한 자백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검사는 정석진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유사수신 등의 죄목이었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구형됐습니다. 정석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와 은하의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은하는 끝까지 불륜 사실을 부인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별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호텔에서 녹음한 정석진의 자백, 하림이 촬영한 사진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재판부는 은하의 불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석진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졌어요. 법원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 판결에서 저는 원하던 모든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책정됐고 정석진에게는 별도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어요. 집도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됐고 다른 재산들도 대부분 제 앞으로 귀속됐습니다. 은하는 결국 빈손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석진의 형사재판 결과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8년에 추징금 15억 원을 선고했어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적었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에는 충분한 형량이었습니다. 특히 추징금 15억 원은 정석진이 고객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모두 토해내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정석진이 실제로 가진 재산은 추징금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돈을 이미 써버렸거든요. 피해자들은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정석진의 집과 자동차,
그리고 플랫폼에 남아있던 일부 작품들을 모두 매각해서 피해 배상에 충당했습니다. 하림도 이혼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정석진의 불륜과 범죄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으니까요. 하림은 정석진과의 공동재산을 모두 포기하는 대신 빠른 이혼 성사를 택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여 있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하림과 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공통의 적을 상대로 함께 싸웠지만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하림은 본명으로 조경 디자인 스튜디오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석진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산 태스크포스에도 자원해서 참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했지만 사실 하림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죠. 오히려 피해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합정동 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 소송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던 터라 밀린 원고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이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책을 읽고 원고를 편집하고 작가들과 만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가끔 동네에서 은하를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모른 척 지나치긴 했지만 은하의 표정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라디오 일도 완전히 그만뒀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석진은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복역하고 있다는 소식이 가끔 들려왔어요. 하지만 출소해도 사회 복귀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과자가 된 것도 그렇고 미술업계에서는 완전히 매장당했거든요. 1년 정도 지난 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담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셨나요? 법적 대응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나요?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도움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경제적 사기나 불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주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하림과는 가끔 안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하림의 조경 디자인 스튜디오는 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때 함께 싸워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곤 합니다. 저 역시 하림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밤 하림이 보낸 오늘 밤, 하룻밤만 같이 있자는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꿔놓은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복수를 위한 완벽한 계약이었던 셈이죠. 둘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고 함께 진실을 밝혀낸 동반자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는 일에는 조금 더 신중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불신하며 살지는 않아요.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편집장으로서의 팩트 체크 능력이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때를 되돌아봅니다. 만약 하림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석진의 자백을 녹음하지 못했다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스치곤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고 최고의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그 밤,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는 하림의 제안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기록과 분석 능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렸고 이제 평범하지만 진실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